네, 반갑습니다. 유선입니다. 예, 7월 20일 수요일 시사공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사업의 첫 시제기가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대단한 쾌거죠.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한 것만큼 중요한 어, 쾌거입니다. 우리 나라가 세계 내에 세울 만한 우뚝한 기술 중에 하나가 앞으로 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리호 우주 발사체 기술과 우주 공간에서의 여러 첨단 산업 분야 기술들, 대표적으로 이번에 큐브 위성을 우주 공간에서 사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게 간단치가 않죠. 일단 우리가 후발주자지만 그런 영역으로 우리의 아이디어들, 우리의 기술들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쾌거입니다. 어, 일론 머스크의 우주 발사체, 거기는 뭐 엄청나게 큰 중량을 갖고 추력을 갖고 이렇게 갑니다만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핀셋 공략을 우주 공간에서 할 수 있다. 뭐 일례로 우주 공간 쓰레기를 수거하는 작업만 하더라도 그 부가가치가 엄청나다는 거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니까요. 예, KF-21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첫 시험 비행이고 이제 각종 성능 테스트를 하겠죠. 근데 이게 엄청난 그 도약을 가져올 거다라는 거죠. 뭐 흡사 우리가 산업화 시기 때에 경부 고속도로를 까는 것과 버금가는 그런 어떤 산업 효과, 소위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산업 연관 효과죠. 전방 산업 전방 효과, 후방 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죠. 당장만 보더라도 우리가 T-50 고등훈련기에서 FA-50 경공격기 이 과정, KF-21 이전 과정을 보더라도 우리가 투자했던 모든 그 기회비용들 이미 상쇄하고 남았죠. 수출을 상당히 했지 않습니까? 또 단순히 그게 수출의 수지출 그것만 볼 수 없는 게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축적한 기술 역량이라든지 산업 인프라든지 이런 게 엄청나단 말이에요. 예, 상당하죠. 자, 이제 소위 말해서 현대 산업이라는 것, 이게 이제 과거 전근대 시절과 다르게 현대 산업이라는 게 산업 자체가 군산 복합체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쓰고 있는 GPS, 위성 기술 이게 전부 다 어떤 의미에서 군사 기술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순수 과학 기술은 아니잖아요. 원자력 또한 마찬가지죠. 히로시마 원폭 투하 이렇게 물론 그 기술을 처음 그런 이론을 개발한 연구자들은 평화적으로 쓰여지기를 바랐지만 인류 역사라는 게 늘 언제나 무기로부터 시작했죠. 그죠? 사냥 도구로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바뀐 시절에 새로운 군산 복합체의 형태로 산업은 발전해 가고 있다. 첨단 산업은 더더욱 더하다. 그걸 이제 과학 차원에서는 융합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한 분야에서 또 하나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항공, 우주, 항공 분야에서 쾌거를 이루었죠. 우주 분야에서 누리호, 항공 분야의 KF-21. 그 다음에 원자력 분야가 있습니다. 원자력 분야는 여러분 익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적어도 원자력 안전에 관한 또 그 다음에 원자력 소형화 기술에 관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이게 상당히 후퇴해버렸고 생태계가 거의 아사 상태로 거의 파괴가 되어버린 그래서 이걸 조속히 복원해야 되는 숙제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가 중요한 분야죠. 가스터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스터빈 분야도 지금 두산중공업이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어, 많이 지금 우리가 기술 역량이 축적되어 있죠. 네, 이런 첨단 분야들이 있습니다. 중화학공학 분야에서. 네, 이게 지금 지난 정권 5년 동안에 사정없이 허물어져 버렸다는 거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 국가안보, 국방이죠. 국방에서도 이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간지 여러분 아시죠?
전투기를, 그것도 초음속 전투기를 세계 8번째라고 뭐 지금 의미를 부여합니다만 단순 그걸 넘어섰어요. 우리가 어떤 플랫폼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이 요구에 맞게, 우리 상황에 맞게 계속해서 R&D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대단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걸 예산 책정해 가지고 그 성능에 맞는 장비를 사오는 것밖에, 계속해서 장비 사오는 거. 그렇다고 해서 안 팔겠다 그러면 그만이고, 옵션 걸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그런 어떤 성능들을 각색해 버린 거죠. 소위 마사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빼버리고 주겠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그 중에 일부 성능만이라도 우리가 택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걸 가져온단 말이야. 비싼 돈 주고. 또 그 다음에 그거 주겠다 그러면 또 돈 주고 또 새로 사와야 되고,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종속적인 관계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군사안보 분야의 자주 역량을 강화하는, 예, 그 면에서는 상당하죠.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어떤 산업 효과로 수출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산업 전반의 생태계가 상당히 한 차원 높게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효과들이 있죠. 이게 엄청난 성과죠. 자, 이게 시작은 어쨌든 DJ 정부 때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2015년까지 국산 초음속 개발하겠다라고 했는데 못했어요. 일단 기술 분야의 장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정치 환경이 계속해서 정권이 바뀌고 등등 하면서 이 우선순위에서, 정책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고 등등 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드디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기에 지금 뭐 첨단 산업 분야를 굳이 뭐 거론하지 않더라도 관련하고 있는, 같이 이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 업체가 200여 곳이라 그래요. 200곳이 넘는다 그래요. 네. 이제 경제적인 효과, 미리부터 김칫국 마시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죠. 생산 유발 효과가 24조, 기술 파급 효과가 49조 원 정도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아주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T50, 앞서 제가 말씀드린 FA50 봐라. 이미 70대 이상 수출하지 않았냐. 여러분이 보시기에 70대가 뭐 몇 개 안 되네 하지만 이 비행기 한 대 값이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우리 같은 후발주자가 70대를 수출했다는 것은 엄청나죠. 물론 뭐 동남아나 이런 제3세계국까지만 그래도 우리 거를 샀다는 거잖아요. 자기네들도 다 계산이 있을 거잖아요. 가성비가 나오니까 샀겠죠. 예. 이게 대단한 거죠. 일단 KF-21은 5세대, 요즘 유행하는 5세대, 벌써 뭐 6세대 전투기 이야기까지 합니다만 5세대인 스텔스 전투기는 아닙니다. 그죠? 그보다 조금 떨어지는 4.5세대라고 해요. 근데 어쨌든 초음속으로 비행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고도를 얼마나 높일 수 있고 추력, 속도를 얼마나 더 낼 수 있는지, 마하 예를 들면 뭐 초음속이라도 마하 2가 있고 마하 2.5가 있고 그보다가 또 훨씬 떨어지는 게 있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추력을 얼마나 내주냐. 그 다음에 이제 항속 거리죠. 얼마나 오랫동안 공중에 떠서 얼마나 먼 거리까지 작전을 할 수 있냐. 대단히 중요하죠. 지금 KF-16 같은 경우에 독도 상공까지 가서 겨우 한 10분 정도밖에 작전을 못 합니다. 그죠? 예. 이걸 이제 우리 입맛대로 이제 개량할 수 있는 거죠. KF-16이라는 게 F-16을 한국형으로 개량한 거잖아요. 한국형으로 개량했다는 게 한국에 줄 수 없는 기술들 다 빼버리고. 그러니까 겨우 이제 한국 공군 수요 요 정도면 뭐 사겠다라고 하는 그 수준에 맞춰서 수만 떨어질 만큼은 준 게 KF-16이잖아요. 예? 일본에 준 거는 또 JF-16이라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그걸 모방해가 뺏겨서 만든 게 중국의 젠 비행기고 전투기고 그렇죠. 예. 자, 일단 우리가 자체 플랫폼을 갖게 됐다는 게 이게 대단하죠. 이제 하나둘 해가면 됩니다. 하나둘 해가면 됩니다. 우리도 그런 건 잘하잖아요. 그렇죠? 잘하잖아요. 우리 그런 단순히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축적된 역량이 상당하잖아요. 네. 네,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엄청 반가운 일이죠. 네. 뭐 일부 전망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2026년에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한 2,000여 회 이상 앞으로 이런 시험 비행을 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2026년에 상용화를 할 거라는 건데 2026년에 상용화를 하고 나면 이게 지금 KF-21 판매할 수 있는 게 적어도 300대에서 600대를 판매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어떤
이야기 나옵니다. 그 사이 뭐 한국 산업 분야도 계속 바뀌겠죠. 이게 하루가 다르게 첨단 산업 분야는 바뀌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망을 미리 아주 이렇게 희망적인 청사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대단한 성과입니다. 대단한 성과입니다. 대단한 성과고 여기에 이제 부과되는 여러 소위 기술 소유권 이게 또 이제 든든한 우리 에, 국부의 원천이 되겠죠. 자산이 되겠죠. 예. 자, 일단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이제 우리가 또 이걸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탈원전. 이거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그죠? 예, 원전도 이제 예, 우주로 날아간 누리호처럼 이제 창공을 힘차게 박차고 올라간 KF-21 초음속 전투기처럼 원전도 이제 다시 재도약을 해야 되겠죠. 예. 마침 EU에서 소위 텍소노미 이게 이제 녹색 분류 체계라고 그러죠. 예, 유럽에서 이제 세금하고 영내 EU권 내에 세금하고 경제 정책의 주요 현안들을 어떻게 다룰까에 대한 그 나름대로 자기네들끼리 협약 사항들 그걸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분류 체계를 갖고 있는데 그게 일종의 그중에 그게 텍소노미죠. 그걸 한국형으로 바꾼 걸 K 텍소노미라고 일명 이름을 합니다. 마침 EU가 그린피스 이런 애들이 지금 활동한 게 약 한 50년 되죠.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조금 이 고지식한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 환경운동 중요한 거는 다 인정을 하는데 너무 원칙론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도 녹색당이 퇴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왜 그런지를 봐야 됩니다. 시절의 변화를 보지 않고 너무 고지식하게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 저 환경보호 헌장 나온 게 60년대잖아요. 예, 그런 마인드를 갖고 지금 계속 지금 이 사회에서 고집을 하는 그런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린피스도. 예,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EU가 약 한 2년 동안 경론을 벌였죠. 그 경론 끝에 텍소노미의 원전, 가스 발전 이런 게 다 포함되게 됐습니다. 그렇죠? 물론 옵션은 상당히 까다롭게 정해놓고 있어요. 예, 특히 그 가스 발전 같은 경우에는 뭐 탄소 배출량을 270g인가 그 아래로 줄여라 뭐 이렇게 돼 있죠. 그게 그렇게 하려면 탄소 저감 장치를 달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저감 장치 기술이 그만큼 되질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이제 이런 거를 부과하게 되면 가성비가 나오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길게 보고 포함시켰어요. 거기 그린피스가 법적 대응하겠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뭐 그거는 그쪽 사정이고 또 뭐 한참 시끄럽겠죠. 천연가스 원전 이쪽이 이제 예, 쟁점 사항인데 뭐 어쨌든 포함이 되었습니다. 포함이 됐고 우리도 이제 그 관련해서 보게 되면 수출 기대 효과가 있죠. 원전 생태계를 빨리 복원하고 원전을 다시 기술을 제도화하는 그런 토대 위에 올리면 우리가 원전 기술이 또 원자력 안전 기술이 앞서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성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상당히 성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이렇게 생태계 다 파괴하고 이러는 사이에 지금 미국하고 일본이 약진해 가지고 네, 원전 수출 시장에 우리가 지금 명함을 못 내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수주의 성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웃기죠. 국내에서는 지금 탈원전 그래놓고 밖에 나가서 원전 팔겠다고 다니니까 그 나라에서 뒤통수에 대고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응? 저 나라에서는 원전 안 하면서 남은 나라에는 왜 파냐. 저런 멍텅구리 같은 놈이 어딨냐고. 아무도 안 사는 거죠. 보셨죠? 네. 자, 일단 텍소노미 이 관련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K 텍소노미의 이제 원전 포함시키겠다고 환경부가 엊그제 18일 날 소위 보고를 했어요.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어요. 자, 이제는 단순한 구호,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다라는 그런 어떤 구호가 아니라 후속 조치를 빨리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네, 텍소노미에 이게 이제 들어가게 되면 K 텍소노미, 그러니까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 안에 원전이라든지 이 가스 발전이라든지 예를 들면 가스 산업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금융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돈이잖아요. 뭐 일을 하려면 사람하고 돈이잖아요. 금융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소위 말해서 녹색 채권, 녹색 기금 이런 거를 이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라는 그 척도가 되는데 그거에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거죠. 예. 일단 K 텍소노미를 개정을 해야 되고요. 후속 조치 차원에서.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원자력 안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뭘 하냐 하면 원전 건설을 지금 전부 중단되어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하면서. 네, 그거를 다시 재개를 할 건가, 공사를 재개할 건가, 그 다음에 기존 원전 그 사용 허가 이거를 연장을 할 건가 말 건가를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다 결정하게 돼 있어요. 이 원자력 안전위원회 원안이죠. 원안위에 예, 인적 쇄신을 해야 돼요. 사람 물갈이를 해야 돼요. 지금 문재인 정권에 탈원전 하겠다는 사람들로 알바키가 다 돼 있으니까 이거 이제 박힌 돌을 빼내야만 원안위가 돌아가죠. 지금 이어서 지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 네. 이걸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정돈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탄소 중립 기본 계획도 정리해야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법률안 정비 이런 게 필요합니다. 국회 협조도 구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안 정비가 필요하고 시행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시행령을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약간 내용상으로 보면 엇박자일 수 있습니다. 시행령 규제, 소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행령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소위 시행령 입법, 이거를 과감하게 규제, 시행령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걷어내겠다. 그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3개 영역이라는 거잖아요. 하는 반면에 지금 경찰의 민주적 통제, 이게 이제 법률안에 관련되는 것도 있으니까 우선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시행령으로 행안부 안에다가 경찰국을 신설했죠. 예, 그 다음에 법무부에도 또 있습니다. 인사검증 관련해서 인사검증관리단인가 그거를 법무부에 또 시행령으로 어, 집어넣었어요. 이건 또 어떤 의미에서 정반대되는 것 같잖아요. 한편 시행령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은데 한편 시행령을 또 활용해서 하고 싶은 걸 하는 어떤 의미에서 좀 이렇게 모순되는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돼요. 전력수급 기본계획이라든지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단순히 시행령만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예. 뭐 정책 로드맵이나 이런 거는 수정할 수 있겠지만 법률안 정비도 필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회 협조가 안 되면 시행령에서 할 수 있는 분야도 서둘러야죠.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탈원전, 뭐 공장 돌려라 돌아가나요? 생태계 복원 돌아가나요? 하청업체 다 지금 거들나 있는데 인력도 다 떠나갔고 상당 정도요. 예. 또 일정 부분 사업 전환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게 돌아가나요? 그리고 당장 수주 물량이 없죠. 돈 들어올 데가 없는데 뭐 정부가 대단한 파격적인 어떤 금융 지원을 한다든지 뭐 이런 세제 금융 지원을 해주면 모를까 지금 당장은 일감이 없습니다. 자력 경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감이 없어요. 이 일감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아킬레스건에 딱 걸터 앉아 있는 게 원자력 안전위원회예요. 네. 여기 인적 쇄신이 필요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영향 평가 관련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환경 영향 평가는 예타 면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재평가 면제 규정도 또 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 관련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기존에 있는 활용 가능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빨리 원자력 생태계를 복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K 텍소노미 정돈, 그다음에 그 후속 조치들 이런 걸 빨리 해서 우리 원자력 산업도 누리호처럼 KF-21 초음속 전투기처럼 다시 한번 크게 전 세계를 호령하고 비상하고 호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을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원자력도 엄청나죠, 여러분. 네. 지금 소형 모듈 원자력 기술은 우리가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아주 앞서 있다고는 말을 못해요. 근데 아주 앞서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앞서 있어요. 상당히. 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소형 원자력 발전에 관련되는 소형 모듈 원자력, 약칭 SMR이라고 하는데, SMR 기술이 우리가 소위 이게 이제 차세대 원전 기술이잖아요. 그리고 첨단 기술이잖아요. 예. 그 분야에서 우리가 세계에서 단연 독보적이었어요. 삼성전자의 예를 들면 반도체 기술처럼 초격차를 보이고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탈원전하면서 이 초격차가 거의 다 없어져 버렸어요. 예, 기술 격차가 딱 붙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상당수의 기술 인력이 중국 등등으로 다 유출이 되면서 기술 유출이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이 격차가 지금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걸 빨리 정돈해야만 기존의 격차를 유지해서 가든, 소위 세계 1위 기술, 몇 안 되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 1위 기술, 2위 기술을 다시 그 지위, 위용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소형 원자력 기술이 쓰여지는 게 여러분 보시면 지금 큰 원자력 발전소를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뭐 사고가 났을 때 위험도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 소형 모듈 원자력은 그런 위험도가 없어요. 사고가 나봐도 좀 비유하자면 좀 그런데 폭탄 하나 터진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빨리 수습이 가능해요. 별 후유증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대형 원자로는 문제가 여전히 문제가 되면 참 문제가 큰 거죠. 뭐 일례로 후쿠시마 원전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 냉각수 유사시에 원자로를 빨리 불을 꺼야 되는데, 원자력은 이 우리 전기 스위치 온오프 하듯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불을 넣는데도 몇 달 걸리고요. 그래서 그 수리할 때 보게 되면 몇 달씩 세워놓고 발전 못 하잖아요. 네. 불 넣어서 이게 발전이 되는데도 몇 달이 걸리고, 그 잘 돌아가고 있을 때, 한창 돌아가고 있을 때에 이게 무슨 비상 사태가 생겨서 정지를 시키려 하더라도 몇 달이 걸리는 거예요. 네. 정상적으로는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여러분. 불 끄고 불 켜는데 6개월 정도가 걸려요. 네. 이게 비상 상황이 생기면 냉각수가 필요한 거죠. 엄청난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바닷가로 짓는 거예요. 큰 강이나 바다가 있는, 바다 준하는 엄청난 물을 순식간에 동원할 수 있는, 냉각수를 동원할 수 있는 바닷가에 짓는 거예요. 이것도 뭐 중수, 경수 이래가지고 또 복잡합니다. 중수, 경수는 발전에 관계되는 거고, 냉각수는 뭐 일반 냉각수니까요. 네. 그래서 바닷가에 짓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형 모듈 원자료가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그런 문제가 뭐 간단한 거예요. 소화기 물 뿌리듯이 하면 그냥 제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규모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 그 도시 지역에 보게 되면 각 지역에 변전소 있죠. 그런 정도의 소형 모듈 원자력 발전이 가능하다고. 그보다가 더 첨단적인 건 뭐냐 하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시는 원자력 잠수함, 핵 잠수함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된다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우주로 가는 추진체 기술 이런 거 보죠. 누리호. 이게 이제 연료를 쓰잖아요. 고체 연료를 쓰냐, 액체 연료를, 지금 액체 연료죠. 이게 이제 고체 연료를 쓰냐,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나사에서 발사한 우주 탐사선 보이저호 지금 수십 년씩 계속 날아가잖아요. 그 핵심이 뭡니까? 핵심 그게 물론 뭐 태양 전지판 이런 걸 또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짜잘짜잘한 거는 전기를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갑니다만, 핵심 동력은 원자력이죠. 핵 기술이죠. 핵 동력입니다. 예. 핵 추진 항공모함 보셨죠? 몇 달씩, 몇 년씩 또 어떤 면에서 떠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원자력 터빈을 그 안에 2기, 또 많게는 4기 이렇게 탑재해서 다니면서 그 자체에서 발전해가면서 다니는 거잖아요. 동력으로. 이게 우주 탐사 기술에도 필요한 거예요. 이 소형화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기술이거든요. 그 기술이 우리가 가장 앞서 있었던 기술인데, 이게 지금 탈원전 5년 하면서 이제는 앞서 있다는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특히 생태계가 지금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대학 지금 원자력 과학과 원래부터 조금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다 합니다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신입생이 없어요. 지원하는 애가 없다고요. 늘 정원 미달이었어요. 미달이었어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SKY, 서울대 가고 싶으면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지원하면 된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어, 미달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우리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이걸 빨리 복원해야 돼요. 이게 복원하는 작업이, 망가뜨리는 건 한순간이죠. 부수는 건 한순간인데 그걸 다시 지어 올리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이제 제도적으로
KF21 이야기 나오니까 원자력 이야기 지금 한참 이야기했는데요. 이게 단순히 말로만 데모 뽑기가 안 됩니다. 데모질 하기는 쉬운데 한 방에 그냥 망가보면 그만인데 이걸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가 그렇죠? 멀쩡한 나라 다 망가뜨리고 부수는 거는 거들내는 거는 쉬운데 이걸 정상화시키는 게 한두 개 아니라 하루 이틀이 되는 게 아니라고. 지금 뭐 국가 정상화, 나라 꼴 정상화 지금 각 분야에서 지금 하고 있죠. 네, 각 분야에서 하고 있는 거 여러분 보실 겁니다. 네, 그런 면에서 좀 우리가 인내를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지금 우선순위를 잡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왜 내 거는 안 해주냐, 뭐 안 하냐, 이거는 생각이 없냐, 뭐 여러 불만들이 터져 나옵니다만 한편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저도 뭐 그런 거 이해하면서도 우선순위에 있어서 소위 가치 사슬 구조에 있어서 이게 더 우선이 아니냐, 뭐 그런 주장이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소위 말해서 옴부즈맨이라고 해야 되나요? 옵저버들의 이야기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 와중에 중국이 지금 바짝 긴장해서 별로 곱지 않은 시선으로 계속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라고 여러분 아시고 계시죠? 네, 일단 한미 관계가 이전보다가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들한테 이제 입맛대로 안 하고 있어요. 그죠? 혼밥 먹어가면서 구박 받아가면서 데리고 간 기자 두드리 맞고 그렇게 마구잡이를 하고 여기 지금 한국 땅에 저 집처럼 들어와 가지고 큰 소리하고 겁박 주고 해도 아무 소리 못하고 예예하던 그 정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이제 조금 비위가 상해 있죠. 그러다가 이제 한미 동맹이 복원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놈들이 이제 저들이 골탕 먹일 거 있으면 골탕 먹이려고 지금 딱 벌리고 있는데 지금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히토리우 뭐 이런 이제 그 원자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조업 분야에서 상당 부분 원자재의 상당 부분을 지금 중국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소위 소부장 관련해서. 예. 이제 그런 걸 가지고 행사를 하고 싶은데 행사를 하면 바로 뒤돌아서서 저들한테 타격이 옵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히토리오를 예를 들어서 안주는 원이면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되고 삼성 한국의 전자산업이 주저앉을 거다. 그러면 뭐 미국하고 반도체 동맹 저거 난리를 수 있을 거다. 계산은 나오지만 그러면 어떻게 저가 당장 필요한 첨단 부품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중국이 뭡니까 무슨 뭐 달 위성을 쏘느니 달 후면을 갔느니 하다가 지금 위성 이야기가 조용하죠. 왜 그럴까요?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러시아가 지금 첨단 무기가 없으니까 지금 똥포로 지금 계속 우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반도체가 없는 거죠. 완성품이 없는 거죠. 히토리움 안 주겠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반도체 중국이 안 주겠다? 그러면 중국 사람이 일순간에 주저앉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삼성 반도체 하나만 하더라도 중국에 대한 무역보복, 예를 들어서 무역보복을 공격 개시했다고 보면 정면 대응해버리면 중국 산업이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뭐 대만의 TSMC요. 미국이 또 쥐어버리면 중국 일순간입니다. 이제 북한식 외화벌이 하듯이 여기저기 가서 이제 해외 공작원들을 통해 가지고 부품을 조달해서 겨우겨우 필요한 거 수 안 넘어갈 만큼 땜질하고 있겠죠.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산업이. 그럴 정도로 삼성전자의 위력이 큰 겁니다. 그래서 걔들이 삼성전자를 중국으로 불러들이고 그 난리를 쳤잖아요. 자동차 기술은 상당히 빼가 버리고 현대자동차 가서 뭐 털리고 나온 것밖에 더 있나요? 그렇죠. 재미없잖아요. 예. 삼성전자의 핵심 기술은 여기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 삼성전자가 중국에 진출하면서 뭐 삼성 관련요. 딱 하나 중국이 재미 본 거는 LCD 기술입니다. LED, LCD 기술 빼간 거죠. LED도 여러분 유럽에서 전자박람회 할 때 삼성전자의 OLED 그거를 이제 전시관으로 나를 때 중간에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거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중국 쪽 소행이 아닐까라고 그냥 추정만 하는 거지. 그 뒤에 중국에서 OLED 저도 만든다고 이제. 그리고 지금 그게 격차가 거의 없잖아요. 예, 저가품 막 쏟아내면서 지금 덤핑 공세를 하면서 삼성, LG 여전히 기술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시장 점유율에서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기술 탈취를 한다고 인력 빼가기
사람 빼가기, 기술 빼가기, 해킹하고 등등등 이런 것도 있지만 네. 이야기가 좀 많이 나갔습니다. 그렇죠? 자, 중국이 일단 곱게 안 봐요. 자, 일단 한미 안보동맹 복원의 틀을 겨우 마련했어요. 네? 문재인 정권의 말만 이상한 짓을 양다리 걸치기, 뭐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렇게 말만 했지 실제로는 뭐 완전히 중국 종속적이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김정은한테 맥도 못 줬잖아요. 그 어린 애들 뭐 그거 이상 험한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소리에도 찍소리 못 했잖아요. 그만한 약점이 잡혀 있다라고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뭔 약점이 잡혀도 단단히 잡혔다라고 우리 모두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하나둘 나오잖아요. 드디어 도보다리 USB 이야기 나오잖아요. 도보다리 USB 나오니까 뭐라 그럽니까? 통치행위라고 해요. 도보다리 USB가 무슨 통치행위? 핵의 망치가 네, 헌법학이 이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통치행위는 소위 말해서 헌법학 이론상 통치행위는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 통치행위론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한심한 놈들 말이죠.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어느 나라에서 말이죠. 아무리 그게 뭐 미개한 후진국이라 하더라도 자기 나라 보안에 관계되는 저 집 안방 금고까지 다 민간에게 온갖 잡놈들이 다 보게 한 국정원 메인 서버를 얘들이 이제 털어버렸잖아요. 네? 그 온갖 잡놈들 그 뭐 어떤 놈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메인 서버를 국정원 메인 서버를 그런 식으로 다 해체해 버렸잖아요. 네, 그런 놈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뭐 다른 문제를 떠나서도 그런 거는 이제 불순이고요. 제 표현을 하게 되면 양심불량 또 불량이니까 불량 세력이죠. 온통 불량 세력들이잖아요. 자, 일단 그게 이제 어쨌든 한미 안보 동맹 복원이 되었어요. 중국이 유사시에 우리를 도울까요? 북한을 도울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경제요. 중국 경제 훅 갑니다, 여러분. 그거 제조업 좀 해가지고 이제 좀 뭐 세계 공장 그러다가 지금 이제 하나둘 발 끊어버리니까 중국도 지금 난립니다, 여러분. 가보시면 난리예요. 내수도 엉망이고 지금 난리예요. 자, 이렇게 지금 하나둘 우리가 이제 정돈해가고 있는데, 자, 지금 이제 경제 파고가 만만치 않습니다. 슈퍼달러, 환율, 물가, 원자재 등등 인플레 만만치 않아요. 자, 거기다 이제 외환 보유고 이야기 어제 잠깐 했습니다. 근데 마침 예, 옐런 미 재무장관이 어제 방한을 했어요. 예,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방한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중국 같은 독단적 국가가 불공정한 질서를 통해서 각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LG 사이언스 파크, LG 사이언스 파크를 가가지고 옐런 미 재무장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네. 그리고 윤 대통령을 방문했을 때 윤 대통령이 한 말이 있어요. 한미 동맹이 정치, 군사 안보, 산업 기술 안보를 넘어서 산업 기술 안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정치, 군사 안보, 산업 기술 안보를 넘어 경제, 금융, 안보 동맹으로 더욱 튼튼하게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일단 토마스 허프, 뭐 어제 잠깐 이야기했던 외환 위기의 최종적인 안전판, 최후의 안전판은 최소한 확보가 될 것 같아요. 뭐 스와프 협정을 최종적으로 사인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그거는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어쨌든 간에 우리 윤석열 새 정부의 스탠스는 상당히 바람직한 걸로 보여져요. 예. 이게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고 그걸 사실상 표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지금 IPEF에 참여한다 그랬죠.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참여한다 그랬죠. 네. 자,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압박을 받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명확하게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있던 게 있었어요. 소위 반도체 동맹, 치포 동맹에 계속 미국이 같이 들어와라 하는데 중국 눈치를 보느라고 우리가 안 들어가고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렇죠? 백악관 회의 때 막 삼성전자도 들어오라, SK도 들어오라 이렇게 호출을 받은 적이 있잖아요. 그래도 뭐 이렇게 보고서까지 다 어느 나라에 팔고 있는지까지 다 깔아. 이게 이제 영업 비밀인데
얼마에 팔고 있는까지 깔아라고까지 심지어는 요구했다라는 거잖아요. 뭐 어떻게 조정되었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는 후속 이야기는 지금 현재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기업으로 치게 되면 영업 기밀에 관계되는 거고, 또 미국 정부로서도 엄청난 외교 기밀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데 어쨌든 그렇게 요구한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있었고 불려 들어갔었죠, 실제. 네. 또 미국에서 제출한 대로 제출했죠. 그렇지 않으면 곧바로 이제 뭐 예전식으로 무역 보복을 당하니까 슈퍼 301조니 뭐니 당하겠죠. 그걸 달래기 위해서 미국의 현지 공장도 만들고 했잖아요. 네, 트럼프 때부터 소위 일자리 정책에 뭐 협조하는 듯이 온갖 사탕을 당근을 준 건데 그래도 그걸로는 양이 안 찼는 거예요. 명확하게 하는 거죠. 칩포 동맹 도로라는 거죠. 반도체 동맹 도로라 그랬는데 우리가 아직 안 했어요. 근데 아마도 이제는 이 칩포 동맹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안 들어가면 이런 거죠. 지금 미국에서는 칩포 동맹에 그렇게 대만의 TSMC가 있으니까요. 대만. 그다음 일본. 일본은 반도체 분야에서는 첨단 소재가 굉장히 일본 소재 없으면 반도체가 제대로 안 들어갑니다. 일본. 그다음 미국. 미국의 원천 기술이 있죠. 이 컴퓨터 공학이나 이런 쪽에는. 미국, 일본, 대만, 한국을 지금 들어오라고 했는데 한국이 계속 애매하게 하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근에 그 반도체 설계 분야요. 반도체 설계 분야 네덜란드가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기술. 네. 그러니까 한국 너 계속 안 들어오면 네덜란드 넣을 거야. 구체적으로 지금 최근에는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와중에 지금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스탠스를 취하는 것 같아요. 잘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네덜란드 들어가면 우리는 그냥 끝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 지금 반도체 굴기 하겠다고 그 난리쳤는데 중국은 중국이에요, 여러분. 중국은 중국이에요. 우리 하는 말은 중국산이잖아 그러잖아요.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중국이 반도체 굴기 하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너도 나도 여기저기 돈 빼먹다가 지금 중국이 다 주저앉게 돼 있어요. 네, 비리가 펀드 비리, 반도체 굴기에 들어부은 돈 여기저기 뭐 관료들 공산당 관료들 등등 해서 다 들어먹고 빼먹고 해가지고 된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 인구나 축구 클럽이나 투자 규모로 봤을 때 우리하고 축구 붙으면 말이 단순히 공환증이 아니고 축구 붙으면 안 됐죠. 왜 안 될까요? 중국 내에서도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실력 있는 놈을 선발하는 게 아니라 당 간부의 자식, 그다음 뭐 위에서 뭐 백 좀 넣고 뒷돈 좀 받아 먹어 그러면 걔가 국가대표에 발탁이 되는 거예요. 어. 국가대표 들어가면 뭐합니까? 주전 선수로 그라운드에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에 뛰게 해달라 돈 주면 걔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 있는 선수가 뛰지는 않고 그런 전부 비리의 국가대표 마크를 달고 뛰니까 한국하고 붙으면 깨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문제는 있었죠. 체육계 비리. 네. 어떤 감독이 되면 어떤 놈이 국가대표 되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네. 네. 어느 정도는 있는데 그래도 실력이잖아요. 실력을 좀 본단 말이에요. 영웅터리는 지가 해도 지가 감독으로서 진짜 뭐 형편없는 성적이 나오니까. 근데 중국은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당 간부가 하라는 대로 하면 뒤탈 없고 네, 백성들은 뭐 난리가 나든 말든. 그러니까 중국 축구는 한국을 절대 이길 수 없다.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들 입으로 이야기해요. 네? 중국 공산당이 옛날 국민당 정부보다가 더 썩었다. 그런 이야기도 한다고 해요. 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중국이 반도체 굴기가 안 되는 게 딴 게 아니고 네. 돈이 없었어도 아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반도체 굴기. 예, 반도체 자립이 되기는커녕 우리 돈으로 치면 66조 원이라 그래요. 이런 규모의 펀드들, 소위 빅 펀드들 비리들이 막 터져 나온 거예요. 66조짜리 이런 비리들이. 중국이 엄청나게 돈을 들어붓잖아요. 예, 들어붓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 들어먹고 그래서 굴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반도체 인력 중국에서 해마다 뭐 10만 명씩 수십만이 쏟아진다 그러죠. 전부 다 실리콘밸리로 가잖아요. 그래서 미국 투자자 돈 벌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요즘 계속 눈독을 들이고 있는 요놈들 거의 산업 스파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투자자들도 선뜻 투자를 안 하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투자를 안 하면 그 기술은 그냥 떨어지는 거죠. 썩는 건데 그 썩는다는 게 뭘까요? 미국 사회의 기술은 떨어지고 중국 놈이 돈 버는 재미는 못 보고 중국이 이제는 그냥 국제 유랑화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중국 애가 중심이 되어서 만든 그런 벤처에는 투자를 안 하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애들 중에서도 또 중국 돈이 뉴욕 정시나 이런 데 가 있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계 또 이민자들이잖아요. 걔들이 그 투자를 해서 키우려고 하는. 소위 말해서 유대인 전략을 하는데 중국 애들이 유대인만큼 그렇게 결속력이나 끈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은 춘추 전국 시대로 대변되는 서로 바로 담장을 사이에 두고 친구 호용호제해도 서로 못 믿고 뒤통수 치는 놈들이 중국 놈들이잖아요. 중국 역사의 DNA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게 또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은 이래 안 되고 저래 안 되는 거예요. 저들끼리 쥐어뜯고 의심하고 뒤통수 치고 해서 안 되고, 네. 돈 투자하면 돈 다 빼먹고 들어먹어 버려서 안 되고, 그래서 중국 반도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EU는 다르단 말이에요. 네덜란드에서 축적된 기술, 독일의 제조 탄탄한 어떤 유럽의 공장이라고 하는 제조 기술 등등등에서 EU에서 독자 반도체 하겠다는 거잖아요. 삼성전자 자꾸 칩포에 안 들어가면 뭐 그거랑 상관없이도 하겠다는 거지만 자동차 이러면서 지금 공급 대란 겪으면서 이제 이거 우리도 그 부품을 필요한 거 직접 만들어야 되겠다. 미국도 지금 다시 인텔 이런 애들 불러가지고 미국 정부에서 지금 야 우리 이거 지금 삼성전자한테 자꾸 눈치 보지 말고 우리가 좀 할 수 있게 해봐라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분위기가 지금 그래 돼 있잖아요. 그 이제 치포에 일단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들어가는 걸로 정해진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아요. 네, 잘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지금 어쨌든 간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중국이 발끈하고 있습니다. 발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예, 환구15 이런 쪽에서 한국이 미국에 굴복할 경우 득보다 실이 많을 거다. 이런 식의 이제 겁박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놈들 뭐 예사죠. 예. 그 다음에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이라는 자가 미국이 협박 외교를 일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또 이제 맹비난을 하는 그런 어떤 소위 선전전을 하고 있어요. 선전전을 하고 있어요. 자, 중국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사드 때 그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사드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완전히 뭐 여기를 속속 들여다보는 거를 산동반도 쪽에 지금 두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사드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건단 말이에요. 이럴 정도로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저자세를 취했죠. 저자세를 취했는데 일단 그게 정리가 되고 있어요. 되고 있어요. 자, 일단은 뭐 단순하게 보게 되면 다들 저들 남자고 하는 게 외교잖아요. 통상이고. 자, 그런 면에서는 실리 외교를 잘하고 있는 거고 국익 차원에서는 잘하고 있는 거죠.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는 멍텅구리였고요. 그렇잖아요. 네. 저 집보따리 다 풀어 헤쳐가지고 그냥 갖다 바치고 요거도 먹고 바보 노릇 놀고 인간 취급 못 받고 이 노름을 놀았죠. 그나마 5년으로 끝나서 천만다행입니다, 여러분. 네? 이거 선거 무결성 문제 빨리 정돈하지 않으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빨리 정돈해야 돼요. 자, 일단 자 KF21 이야기하다 이야기가 조금 많이 와버렸습니다. 탈원전 거쳐서 한미 경제동맹까지 포괄적 전략동맹까지 너무 많은 이야기가 왔어요. 자, 최근에 이제 여러 문제 이야기가 있었죠. 대통령만 보이고 내각이 안 보인다. 국무회의 어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 있어요. 대통령이 안 보여도 좋으니까 장관만 보이고 대통령 안 보인다 해도 좋으니까 방송 언론이든 나가서 국정을 부지런히 많이 국민들 설득시키고 홍보를 해라. 글쎄요. 예. 또 이제 윗사람이 한마디 하면 아래 사람들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좀 밑에 실무진부터 해서 막 방송 언론 섭외하고 난리 날 거예요. 예, 난리 날 거예요. 이게 전시행동으로 또 갈 수 있다. 이 관료 출신들이 말이죠. 주요 인력이 지금 그 윤석열 정부에는 검찰 출신들, 경제 관료 출신이잖아요. 이 관료 출신들이 이렇게 능동적으로 자기 일을 해나가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차려놓은 밥상에 나와가지고 폼 잡고 거들먹대는 건 잘 하는데, 예? 그런 어떤 뭐랄까요, 세부적인 건 잘 하는데 이렇게 스케일 있게 관계를 하고
그런 어떤 뭐 소위 말해서 리더십이라 해도 좋고 정치력이라 해도 좋고 뭐 일로 치게 되면 생태를 구축하는 그런 어떤 조망력이 없습니다. 정말 답답해요. 답답해요. 개별 업무에서는 굉장히 탁월하고 능력이 출중한지 모르지만 전체 그림을 보는 능력에서는 정말 갑갑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게 관료거든요. 지금 윤석열 정부 내각에 지금 갖고 있는 장관이고 집권 세력이니까 언론에다가 전화 한 통하고 실무진이 하면 뭐 자리 주겠죠. 안 주면 재미없으니까. 당장 신문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정부 기관에 들어가는 신문 빼라 그러면 빼는 거지. 뭐. 그러면 판매 보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럼 비비 맞출 수밖에 없죠. 취재원에서 단독 특종이 빨리 나와야 자기 신문사 가오가 쓰는데 뉴스 뒤로 주고 잠궈버리면 말이라도 흘려주고 해줘야 되는데 서로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말은 안 해도 뭐 기자들이 뭐 대단한 취재 능력이 있나요? 사무실 들어오지 마세요. 문 닫아버리면 모르는 거지. 근데 사무실은 언제든지 들락들락 하면서 이제 이야기 듣고 보고 책상 위에 있는 서류 보고 그렇게 기사 쓰는 거잖아요. 그게 암암리의 그런 묵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안 들을 수가 없죠. 전화 한 통화만 하겠죠. 이 김 국장 뭐 좋은 일 없어?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그럼 뭐 토론 프로그램 갑자기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제 패널 불러가지고 이제 뭐 이게 정책 홍보하게 전피주고 할 거잖아요. 예, 그런 거는 잘하는데 갖고 있는 권한을 행사해가지고 뭐 하는 건 잘하는데 생태계를 만들 줄 몰라요. 뒷심이 없다고요. 또 이제 이런 말이 떨어지면 또 뭔가 막 너도 나도 하는 것처럼 방송부터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언론 노조가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가 방송을 거의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데스크를 쉽지는 않을 거다. 만약에 그런 자리가 펴졌더라도 나가면 반대 패널 구성을 교묘하게 해가지고 집중 포화를 받고 오히려 박살나고 올 수도 있다. 네. 아마도 그럴 거예요. 자, 이제 스타 장관이 돼가지고 나랑 같이 지도 스타라는 거지. 지금 참 상황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다들. 지금 윤석열이 스타 됐다고 생각하는 참 어쨌든 간에 뭐 원팀이 돼서 해보자는 건데 좋아요. 좋아요. 너무 답답하고 안 움직이니까 복지부동이니까 지금 그래라도 사기를 진작시켜서 현장으로 내몰겠다는 것 같은데 현장으로 내몰면 현장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 그러면 현장에 나가면 민폐만 끼치는 거지. 계속 전화하고 안 되겠냐 뭐 눈치 주고 그러면 재미없다 그러고 뒤로 겁박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터져 나오는 거죠. 이렇게 협박하더라. 이런 비위가 있었다.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안 하겠죠. 묵히겠죠. 차곡차곡 다져서 터져 나올 거예요. 더 크게 되로 주고 말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위험성이 있다. 대단히 우려스럽게 봅니다. 그렇게 할 만한 그런 거를 다 시야에 넣고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소위 관계죠. 관계를 구축해서 그쪽에서 저더가 아쉬워서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없다. 그게 관료의 한계다. 예. 차려진 밥상에서 꼴값 떨고 예? 그 밥상에서 어떤 종잣돈을 갖고 여기저기 가서 자리 탐내고 걸터앉는 것은 잘하는데 일을 생산적으로 할 줄 모른다는 거죠. 이게 관료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각을 그런 사람들로 구성해 놓고 이런 지시를 하고 있으니 이게 오히려 화근이 될 수 있다. 이게 오히려 화근이 될 수 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공직 감시 기능도 지금 예전처럼 잘 돌아가고 있지 않잖아요. 예? 감사원도 지금 감사원이 자체 감사를 할 정도로 감사원이 썩었잖아요, 여러분. 감사원이 내분에 휩싸여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예? 국힘당 꼬라지 저렇죠. 정당이 해줘야 될 것, 같은 어떤 면서 연대 시민단체가 해줘야 될 것, 이 연계고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 예? 낙동강 오리알처럼 둥둥 떠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강요들도 그 꼬라지예요. 전부 관료 출신들이야. 주어진 자리에서 권한 행사만 할 줄 알지 뭐 일을 생산적으로 능동적으로 해갈 수 있는 그런 개척형이 아니야. 근데 이런 지시가 떨어져. 스타가 되라. 가버립니다. 그러면 분명히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비리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유착 관계라든지 뭐 이런 거요. 분명히 터져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인물들이에요. 그런 인물들을 쥐어짜면 속된 말로
똥밖에 안 나오죠. 걱정스럽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 네. 참 걱정스럽습니다. 뭐 언론에서는 지금 그런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저는 상당히 걱정스럽게 봐요. 자, 그러자 지금 당장 어쨌든 간에 이거는 그전에도 해야 되는 거예요. 불법 위법 이야기하니까 이제 대우조선 관련해서 여론도 민심도 악화되고 하니까 이제 이제는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 자, 급기야 그 말 떨어지자 말자 지금 어떻게 됩니까? 네? 난리가 났어요. 예? 경찰청장 후보자부터 뭐 행안부 장관부터 뭐 줄줄이 지금 더 헬기 타고 난리가 났어요. 예, 이제 그러자 민변 기타 시민단체들 좌파 시민단체라고 하죠. 그 단체들 희망버스 뭐 이야기 나오고 지금 이제 본격적인 전면전 양상입니다. 공권력 투입하겠다 이야기부터 해서 예. 자, 하루 손실액이 320억이라 그래요. 근데 어제 잠깐 법원 이야기 했으니까요. 가처분 결정하면서 예. 이 결정 안 지키면 과징금으로 하루 300만 원요? 한심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지금 협상 조건으로 소치화해라. 민형사상의 일체의 소치화를 해라. 불제소 옵션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늘 이렇게 해왔거든요. 늘 이렇게 하고 늘 들어주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단호히 끊어야 된다고 봐요. 무슨 일이나 상고가 있다. 또 지금 그걸 받아줄 수가 없어요.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대우조선도 해외에서 뭐 이런 데서 선사로부터 수주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 지금 지체보상금 물어야 돼요. 누가 물 거예요? 대우조선 지금 적자인데. 정부에서 돈 들여 산업은행 동원해가지고 돈 들여보자 연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로 저들 지금 일자리가 있는 건데 하청업체들이고 등등. 지원보상금도 너가 물어라. 지금 한 7천억이 넘어간다 그러죠. 너가 물어라.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럼 소취 안 하면 협상 못 하겠다는 투니까. 거기다가 월급 계속 또 올려달라 그래요. 30%는 너무 심하면 10%라도 올려달라 그래요. 지금 적자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세한 이야기는 뭐 더 안 해도요. 이 분야는 따로 떼내서 다뤄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오래 길어져서. 적자예요. 소치하고 뭐 임금은 나중 문제로 투자하는 거죠. 지금 4.5%가 인상해 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오케이 했는데 지금 아주 일부, 극히 일부에 지금 노조 쪽 사람들이 지금 말썽을 빚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는 지금 자세히 하기에는 좀 시간이 너무 맑을 것 같아서 자료를 중간에 덮어버렸습니다만 인적 구성에서도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게 되면. 그렇죠? 예, 지금 그렇죠. 지금 보겠습니다. 대우조선 협력업체가 110곳이라 110여 곳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관련하고 있는 노동자가 11,000여 명 정도라고 해요. 그중에 이 지금 하청지회 소속 노조원을 단 한 명이라도 둔 협력사가 22개 협력사라 그래요. 근데 22개 협력사의 전체 노동자가 2,850명인데 그 중에서 2,850명 중에서 하청지회 소속이 350명. 그렇다고 보면 대우조선 협력업체 11,000여 명 중에 350명이에요. 하청지회 소속이. 근데 그 중에서도 또 350명 중에서도 120여 명. 예. 요 120여 명이 다른 사람들은 합의했다는 거예요. 임금 인상안에 4.5, 일부는 4.5, 일부는 7.5, 그 구간이 다른가 봐요. 4.5에서 7.5% 인상안에 합의했는데 요 120명이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 30% 올려달라. 그리고 상여금 300% 인상해라. 이거 요구하면서 파업에 나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불법 파업으로 갔다는 건데 예. 전체로 보게 되면 1%밖에 안 되는 120여 명이 11,000여 명 중에 하청업체, 협력업체 120여 명, 그러니까 1%밖에 안 되는 하청 노동자가 99% 동료 노동자들의 삶을 지금 공경에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명분 없는 투쟁이죠. 투쟁을 위한 투쟁이죠. 그리고 이게 50일 동안 끌면서 지금 손실액이 7천억이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는 뭐 6천억, 8천억, 하루에 320억이라고 그래요, 대략. 예. 그 협력 업체 협의회 주장을 빌면. 자, 이 판에 소취하여라. 그거는 책임 묻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모르겠다. 손실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10% 올려라는 이야기를 또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적자 나서 안 된다. 뭐 수주한 돈, 공사 대금을 받고 나서 장부 정리를 해보고 나서 뭐 이야기를 해봐야지. 지금 임금 정상화 했는데 임금 30% 삭감됐으니까 그걸 정상화해라라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어려우면 여러분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가게만 하더라도 이게 계속 이제 월급 받는 입장이라고 해서 자꾸 이렇게 하는 건 좀 너무 심하지 않나요? 양식의 문제 아닌가요? 어떤 의미에서? 자, 어쨌든 지금 그렇습니다. 예. 이 문제는 자세히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복잡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 50일째 됐는데. 예. 지금 협력업체들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이제 조선업이 딱 이제 조선 경기가 그동안 불황이었는데 좋아지려고 하니까 지금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재뿌리고 있는 거죠. 이제 수주가 되고 시작 있는데 이 공사 대금이 최소한 돌아오는 게 18개월, 1년 6개월이 걸린대요. 돈이 와봐야 주머니에 돈이 들어와봐야 뭘 처우를 어떻게 할지 말지 하는데 지금 당장 숨 넘어가는데 지금 당장부터 수주 좀 될 만하니까 지금 당장부터 어려울 때 우리 고통 분담 같이 했으니까 다시 돈 돌라는 거죠. 돈 돌라는 거죠. 한편 이해는 되지만 좀 성급하지 않나요? 성급하죠. 네. 그리고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산업은행에서 지금 정부 예산으로 지금 국민 주머니에서 지금 지원해 준 거잖아요. 대우조선이라는 것 자체가. 네. 이게 지금 전체적인 연관성이라든지 염치라든지 이런 걸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급기야 자기네들끼리 지금 노종끼리도 지금 서로 생각이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지금 이런 판국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공권력 이야기 나오니까 공권력 투입 이야기 나오니까 지금 민노총, 희망버스, 민변까지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네. 참 할 이야기는 많습니다만 오늘 이 이야기는 좀 이쯤 줄이고 이거는 따로 좀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정상적인 나라, 그러니까 국가 정상화를 이야기하고 노동개혁을 이야기하는데 화물연대 파업에서 일단 밀려버리니까 지금 밀리는 거잖아요. 지금 예비되어 있는 게 공무원 노조 있죠. 금융 노조 있습니다. 월급 올리도 올라부터 내세우는 명분은 처우 개선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게 지금 간단치가 않거든요. 노동개혁, 연금개혁, 무슨 개혁을 한대요. 이게 노동개혁의 출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이어서 밀려버리면 끝이다. 소취하니 뭐니 안 된다. 노동운동이 제대로 정상 궤도에 올라갈 수 있게 하는 산고라고 생각하고 이참에는 대충 얼버무리는 정치적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예. 이게 이러면 또다시 계속 반복된다. 계속 반복된다. 그 반복을 끄고보자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뭐 공권력 투입, 기타 불상사가 빚어지는 거 그거는 절대 없어야 되겠지만 예. 이게 면책으로 가는 건 안 된다. 책임을 묻고 또 책임을 지고 요구할 거 요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요. 자, 여기에 뭐 희망버스니 뭐 이렇게 또 자꾸 이렇게 싸움을 붙이는 식,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식, 이런 식의 편들기의 행동, 이것도 자제돼야 되지 않나? 자제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면 정말 이제는 설 땅이 없어질 거다. 이 세력들은 설 땅이 없어질 거다. 지금 당장은 세력을 양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의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급격하게 허물어질 것이다. 지난 학생운동의 경험을 보시라. 그 학생운동 세력이 집권한 뒤의 행태를 보시라.
고판 그대로 와서 5년도 안 돼서 쫄딱 망했잖아요. 예, 오래 못 간다. 정교조가 교원노조에서 제1노조의 지위에서 밀려났죠. 예, 급격하게 쇠락할 겁니다. 여러분들 똑바로 현상을 보셔야 되고 정말 양식 있는 행동을 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네. 네 편, 내 편. 그냥 내 편이 하면 무조건 옳고 뭐 이래서 되겠냐. 그건 아니다. 물론 지금 현재 뭐 공권력 투입 이야기가 나오니까 대항전선 차원에서는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공권력 투입은 좀 더 신중하게 해야 하고 뭐 걸핏하면 뭐 이렇게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방안을 찾되 면책 요구는 수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이 파업이 장기화되면 공권력도 투입을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죠. 그 전에 뭐 신호를 더 반입했니 뭐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이게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또 몇몇 불행한 최후의 경우에 그 상상하기도 싫지만 또 한두 사람 분신 소동하는 이런 어떤 불행한 사태가 생기면 이 책임 누가 질 거예요? 예? 애꿎은 또 희생이 나오면 누가 책임질 거냐? 그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냐? 예? 이게 누가 봐도 명분이 없는 싸움이잖아요. 명분이 없는 싸움이잖아요. 예? 그 소속원 350명 중에서 120명이야. 그 자체에서도 3분의 1이야. 이게 뭔가요?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서로 쌍방이 다 참는 위에 또 생각하는 위에 한 번 더 생각해서 불행한 사태가 없이 원만히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자, 이 전체적인 책임 그래서 산별 노조가 있는 거잖아요. 금속 노조 예산 뭐 몇 년이 걸려서라도 보통 민간인들도 잘못한 게 있으면 빚 갚잖아요. 빚 갚아야지. 이 손실 보상해야죠. 지연 보상만이라도 해야 되고 해야죠. 이게 이제 노동운동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야 된다. 예. 쌍방이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내 거는 무조건 다 면책해라. 그리고 내 요구는 다 드러내라. 뭐 이러면 안 된다. 안 된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윤석열 정부 이제는 끊어야 된다. 화물연대 파업 때 얼버무리듯이 이번에도 얼버무리면 대책이 없다. 대책이 없다. 아무것도 못한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못한다. 이제 드디어 민변 나서고 민노총 어우러지잖아요. 자, 이러면 가을 찬바람 불기 시작하고 지지율이 더 술렁이고 또 그다음에 역병, 감염병 사태가 좀 더 민심을 흔들면 걷잡을 수 없이 간다. 올해 넘기기 전에 훅 간다. 갈 수도 있다. 간다기보다 갈 수도 있다. 이게 분기점이다. 여기에서 분명한 윤석열 정부의 스탠스, 입장을 보여준다 생각을 해요. 공권력 투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오늘 시사공감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